예, 교실장입니다. 오늘 유튜브 생중계를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자 최초로 하는 거죠. 소리가 아주 기술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입법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차인데 4만 4천을 돌파했다는 걸 방금 전에 봤는데요. 4만 5천 돌파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이 아마 오늘 6만을 찍을 청신호가 될 거라고 믿고, 예, 우리 김태형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전에도 여기서 몇 번 뵀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보안법 그리고 분단 트라우마를 주제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생략하고요.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략하고, 이게 PPT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네, 분단 트라우마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트라우마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트라우마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 그렇다면 이제 분단 트라우마는 분단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분단 체제에 갇혀 있죠. 70년 넘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지금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분단됐다가 통일된 나라들도 있고, 뭐 독일같이 동서독으로 분단돼 있다가 통일된 나라들도 있고, 예멘같이 또 다시 요새 조금 내전 같은 거로 분단의 비극을 맛보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 한국처럼 70여 년 동안 내내 분단 상태로 계속되어 온 나라는 없죠. 지구상 가장 오랜 기간에 이제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한국입니다. 자, 근데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이긴 한데 서로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은 이웃이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과연 그렇게까지 생겼을까? 있긴 있겠지만, 근데 남과 북은 사이가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70여 년 동안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요. 또 때때로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이런 이제 불안한 상황 속에서 70년이 흘러왔습니다. 한마디로 분단 체제는 증오와 혐오, 적대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가정도 보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가 좋다, 두 부부가 화목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건강이 좋죠. 밝고 명랑하고. 좀 집이 가난해도 부모님 사이가 좋으면 아이들 정신건강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움박질한다, 그러면 그런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얼굴이 어둡고 마음에 그늘이 져 있고 정신건강이 나쁩니다. 근데 이제 남과 북은 비유하자면 7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치열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건강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로부터 생긴 상처, 심리적 상처가 바로 분단 트라우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의 분단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분단 체제를 남쪽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기둥이 있죠. 떠받치고 있는.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 아니겠습니까? 국가보안법. 자,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분단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국가보안법,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문화됐다, 뭐 별 의미가 없다, 뭐 폐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문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문화됐다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법도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그 법이 사문화됐다고 얘기하려면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무원이 꺼리낌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할 때 사문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처벌도 안 받았을 때.
근데 그 법은 투쟁을 통해서 사문화시킨 것이지, 없앤 것이지, 뭐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도 사문화되었다면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아예 안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세계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재밌겠다 한번 사서 읽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요?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기심은 가는데 주문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못했다. 자, 이것 자체는 벌써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문화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재화, 내면화되었다고 하는 게 옳죠.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 뭐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 딱지 떼어서 뭐 벌금 내는 게 무서워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이제 안 피겠죠, 처음엔. 자, 근데 한 10년 지나면 어때요?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안 핍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법은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내적으로 작동하는 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내면화 내재화라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지금 한국인들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한국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만들어져서 그 법이 무서워서 그걸 의식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조심하면서 살았던 때보다 더 지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사분화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에 이제 만들어낸 것이 분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단 트라우마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핵심이. 저는 분단 트라우마의 핵은 색깔공포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깔공포증이란 빨갱이, 요즘에 이제 종북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빨갱이 종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 뭐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겠죠.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 색깔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누가 야, 너희 노조원이지 이렇게 욕하는 거, 또는 진보당 당원이지 혹은 뭐 민주당 당원이지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야, 너희 빨갱이지 종북이지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느낌이 같습니까? 느낌이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한 공격은 다 이제 뭐랄까요, 견뎌낼 만한 힘이 있어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랄까요? 뭐 노동조합 하는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든지 말든지 뭐 이러는데, 너 빨갱이지 종북이지 이러면 무서워합니다. 이게 이제 색깔공포증이죠. 자, 색깔공포증이 이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그렇다면 이 색깔공포증은 왜 생겼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공포증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거를 개공포증이라는 특수공포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개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죠. 자,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경험, 아이가 개에게 물릴 때 경험하는 건 뭘까요? 그 순간 뭘 느끼는 걸까요? 죽음을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 아, 내 지금 죽는구나. 인간이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개에게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개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색깔공포증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도 대략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색깔공포증, 색깔공격이라는 것이 단순한 언어적 공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 역사에서 권력자들이 국민들한테 색깔공격을 퍼부었는데 그냥 언어적 공격으로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 색깔공포증이란 게 생겼을까요? 그 정도 갖고는 절대 안 생깁니다. 언어적 공격 갖고는. 언어적 공격 이후에 사람을 죽이든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든가 하는 국가폭력, 물리적 폭력이 뒤따랐을 때 그게 공포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색깔 공격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니면 색깔 공격 이후에 국가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해방을 전후한 시기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에는 아주 심할 정도로 엄청난 양민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양민학살을 할 때 항상 했던 것이 빨갱이죠. 빨갱이로 문 다음에 죽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90년대까지 내내 간첩단 사건이니 뭐니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완전히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런 역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색깔 공격을 당하면 그게 단순한 언어적 공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마치 살인 예고장을 받는 듯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야, 나 빨갱이라고 공격을 당했어.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나를 죽이러 오겠네. 뭐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일단 사회로부터 빨갱이, 종북 이런 공격을 받으면 계속 그런 불안이 있어요. 언제 나를 잡아갈까? 언제 나를 죽일까? 평상시에 괜찮은 것 같더라도 남북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됐다. 그러면 1순위를 잡아서 죽일 게 누구예요? 평소에 빨갱이 공격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 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뭐 소위 내라는 뭐니 이게 나왔던 배경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일부 토론자들이 놀래가지고 우린 찍혀 있으니까 전쟁 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자구책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다가 내라는 뭐로 엮인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색깔공포증을 이그러진 근현대사를 경험하면서 갖게 되었다. 우리 비극적인 역사가 만들어낸 트라우마가 바로 색깔공포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공포증은 빨갱이 짓을 안 한다, 속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니죠. 색깔공포증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빨갱이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평생 빨갱이로 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니까 빨갱이 공격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빨갱이냐 사회주의자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색깔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 이 색깔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즉 색깔 공포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색깔 공포증은 여기 제가 규정했듯이 명백한 정신장애입니다. 공포증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신이 아주 건강해, 멀쩡해, 상담받을 필요도 없고 아주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어,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정신병은 있어요. 다 색깔공포증.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은 결코 양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의 정신병은 다 갖고 있습니다. 색깔공포증이라는. 이거는 한국인이 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집단 정신병, 집단 정신장애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거의 모든 한국인이 공포증이라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색깔공포증이 한국인의 심리와 한국 사회에 야기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색깔공포증, 즉 국가보안법과 색깔공포증이 유발하는 문제점, 악영향을 세 가지에 걸쳐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진적 정치를 고착시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민주적 문화를 만연시킨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개공포증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됐어요. 근데 덩치가 막 산만한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강아지가 그 어른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강아지를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강아지가 무서워야 되겠죠. 그냥 딱 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무서워하느냐? 그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어른이. 산만한 어른이. 왜? 개 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를 조그만 강아지가 나타나면 그 덩치 큰 어른이 꼼짝 못해요. 마비가 돼요. 그리고 땀 삐직삐직 흘리고 그 강아지가 야 굴러! 그럼 막 굴러다니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강아지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나같이 이렇게 덩치가 좋은 큰 어른이 저 조그만 개를 무서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아지가 또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똑같습니다. 또 마비됩니다. 머리 박아 그럼 또 박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공포증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공포증은 색깔 공격을 이제 당했을 때 죽음의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순간 사고가 완전 마비됩니다. 거의 사고 능력이 완전 마비됩니다. 사고 능력이 마비된다면 당연히 대응 능력도 상실되겠죠. 대응을 못하게 되겠죠. 고양이 앞에 쥐 뭐 그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고양이 앞에 쥐가 바로 개공포증이 걸린 어른의 모습이에요.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증은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공포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예를 들어 괴물이 살인마가 칼 들고 설친다. 근데 사람들이 한 10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나려면 10명이 힘을 합쳐서 그 살인마를 때려잡으면 되죠. 10대 1을 설마 지겠습니까? 살인마가 아무리 칼질을 잘해도.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마비돼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요. 살인마가 죽일 때까지. 살려주세요만 하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다가 1대1로 각계격파당합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럴까요? 그 순간 공포 때문에 사고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사고가 안 돼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다 죽을 거야. 뭐 소용없어. 하면서 막 난동 피우는 사람도 있죠. 그 주인공이 할 수 없이 이렇게 탁 따기 때리게 만들잖아요. 정신 차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왜 그랬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자, 공포증이 이렇게 색깔 공격이 퍼부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그럼으로써 대응을 못하게 만든다.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최소 잡아도 2천만 훨씬 넘죠. 가족까지 포함하면 인구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동자는 아까 그 산만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권력자들, 독재 정권은 조그만 강아지? 원래 노동자들이 이 무서워할 게 아니죠. 마음만 먹고 총단결해서 하면은 정권 바꾸는 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사실 쉬울 텐데 어떤 경우에는 꼼짝 못하느냐. 그 조그만 독재 권력 강아지가 색깔 공격을 퍼오면 노동운동도 꼼짝 못합니다.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속해 있다. 맞습니까? 네, 민주노총 속해 있다고 막 욕해요. 사람들이. 그런 건 어때요? 이겨내실 수 있죠. 근데 공무원 노조는 종북 세력이다. 이건 어때요? 정부가 그렇게 공격하면 만만치 않죠. 공무원 노조 안에 간첩단이 적발되었다. 이러면 이제 끝이죠. 자, 이겁니다. 딴 거는 견뎌낸단 말입니다. 싸울 수 있어요. 탄압해도. 근데 종북몰이를 통해서 공무원 노조를 전공노를 공격하고 또 아예 간첩단 조작해버리고 이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 순간.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사고가 마비되고 대응을 잘 못하고 주변의 국민들도 안 도와줍니다. 못 도와줘요. 같이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 순간 못 도와줍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그게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노동운동이나 진보운동이 크게 뭔가 한번 할 것처럼 상승 궤도를 그릴 때마다 색깔 공격 한 번씩 터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주저앉고 또 힘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싸울 때 되면 또 한 번 터지죠. 매번 그런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공격은 적폐 세력에겐 필승의 무기고 국민들에겐 최대의 두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거죠.
자, 색깔 공포증, 국가보안법과 색깔 공포증이 초래하는 사고 능력의 저하와 관련해서 색깔 공격이 한창일 때, 포버 종목머리가 한창일 때 사고 능력과 대응 능력을 마비시킨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국가보안법과 색깔 공포증이 평상시에도 우리의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자,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검열하지 않습니까? 자기검열하죠. 한국인들 자기검열의 대가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기검열을 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동물한 말 자주 쓰십니까? 서로 조합원들끼리 우리 동무 뭐 이럽니까? 동지가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식당 가서 뭐 동무 깍두기 하나 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자, 근데 왜 동물한 말을 안 쓰시냐? 마음속에 머릿속에 동물한 말이 없어서 안 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다 동물한 말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어깨동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잡지도 있었어요, 어깨동무. 지금도 여러분들 어깨동무 하세요 뭐 이런 쓰죠. 또 말동무, 길동무 이런 얘기 씁니다. 야, 나 12시만에 말동무 좀 해줄래? 자, 이렇게 잘 쓰는 동무라는 말을 단독으로는 절대 안 씁니다. 굉장한 검열이죠, 자기 검열이죠. 또 인민이란 말도 거의 안 쓰죠, 이제. 옛날에 우리 민족이 아주 일상적으로 썼던 단어인데 요새는 다 민중이라고 그럽니다. 조선이란 말도 잘 안 씁니다. 조선시대 얘기할 때 빼고는. 조선일보 빼고는 아무도 조선이란 말을 좀 안 씁니다. 걔네들만 자유롭게 써요. 자, 이렇게 한국에는 금지된 단어들이 많아요. 또 금지된 생각들도 있죠. 어떤 생각들 말하면 안 됩니까? 예전에 한 재미교포는 북에 여러 차례 갔다 온 분인데 한국에 와서 강의하면서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그래서 조사받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추방당해서. 또 제가 예전에 북에서 항상 한창 그 이제 미사일 쏠 때인데요.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북쪽 미사일 화성 15인가 16인가가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기동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랬어요. 야, 디자인 잘했네 이랬거든요. 이거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저 새끼가 미쳤나 뭐 신고할까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디자인 멋있다라는 거는 제 주관적 견해 아닙니까? 느낌? 저는 무기의 디자인은 일단 무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디자인은 무서워야죠.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무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보는 순간 되게 무서웠거든요. 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했다 이렇게 딱 뱉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말 조심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 함부로 못하게 되죠. 떠오르는 생각.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단어, 수많은 생각들을 자기검열합니다. 근데 이 자기검열을 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 억제를 한다는 거죠. 사고 억제. 또 나아가서 사고 억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고 억제를 하면 사고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고 능력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1분간 통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드리는데 벌칙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벌금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자, 1분간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머리가 딱 굳어버려요. 말하다가 민족이라는 단어 튀어나갈까 봐. 그럼 1,000만 원 맞을 거 아닙니까? 사고가 딱 정지됩니다. 자, 사고 억제가 사고를 마비시킨다, 사고력을 저하시킨다라는 것은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해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사고 검열, 사고 억제, 사고 억압이 있으면 사고력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창의력, 사고력이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저하되는 것도 당연히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 나중에 커서 평양가 살래요 이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귀여운 녀석 상상력도 풍부하네.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뭐 이러겠죠. 근데 대학생이 너 저 평양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북 학생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나 평양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고정간첩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은 사고 억제를 안 합니다. 아직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창의력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창의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떨어져요. 창의력과 사고력이. 물론 여기에는 뭐 입시 위주 교육이니 뭐니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겠지만 저는 분단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색강국부증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중학생만 돼도 애들이 무슨 말은 하면 안 되고 어디엔 접근하면 안 되고 알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되면 더 많이 알고 어른 되면 이제 완전히 도사가 되죠.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는. 자, 이렇게 되면 사고력이 정상일까요? 정상일 수가 없겠죠. 사고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해요. 특히 사고 능력을. 다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사고력이 저하돼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것도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폐지되어 있기 전에는 그런 세계적인 뭐 석학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고력이 저하돼 있다.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되고 있다. 한마디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빡빡하다. 이런 느낌 잘 못 받으시죠? 물론 머리가 무겁고 이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은 항상 있을 텐데 대체로는 어저께 과음을 해서 그런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70년 동안 계속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극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고 억제가 풀렸을 때와 다시 시작될 때의 차이. 개성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이제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분들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할 때는 뭐 얘기할 때 꺼리낌이 없죠. 야, 북쪽 노동자들 너무 마음씨가 착해. 문제 없죠? 야, 너희들 집 공짜로 준다며. 너무 좋겠다. 무상주택. 이런 얘기해도 문제 없죠? 자,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개성공단에서 나와서 남쪽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인들,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 무심코 북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을 툭 던져요. 야, 걔네는 무상주택이야. 좋겠지.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개성공단 근무하더니 빨갱이 다 됐네. 종북됐네. 아니면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대요. 화를 내면서. 그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차를 타고 그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그 분계선 있지 않습니까? 검문소. 거기를 통과할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막 개는 느낌, 머리가 샥 하고 머리가 핑핑 돈다 그럴까요?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거기를 내려오면 머리가 막 무거워진대요. 빡빡 하면서 그 느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진다, 무거워진다로 표현하셨지만 제가 얘기한 딱 이겁니다. 사고 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그분들은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한 번도 그 경험이 없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우린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나가니까 맑아지지 않아요, 잘. 근데 어쨌든 한국인들의 사고력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장애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만 폐지된다 해도 저는 한국인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그야말로 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사고 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정상적인 사고라 하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항상 진입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하고 나서 사고가 진행되는 게 정상적 사고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진입 판단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을 진입 판단이라고 그러고요. 가치 판단은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참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진입 판단입니다.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나한테 이롭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가치 판단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진입 판단과 가치 판단부터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사고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10시에 여기서 국가보안법 관련된 교육이 있다, 강의가 있다라는 게 머리에 떠오르셨죠? 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대답이 없으신데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에?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여기 안 오시죠. 그런 판단하셨으면. 참이라고 판단하셨으니까 오셨죠.
또 가치 판단도 하셨을 겁니다. 순식간에. 그 강의가 나한테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롭다고 생각하니까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순간순간 이 판단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저도 마찬가지죠. 참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 사고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나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사고를 진행시키는 것이 정상적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입 판단, 가치 판단 이전에 다른 판단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종북 판단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종북 판단. 종북 판단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종북몰이를 당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게 종북몰이를 당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사고가 어떻게 돼요? 스톱입니다. 이제 중지입니다. 중지. 더 이상 사고가 진행이 안 됩니다. 반면에 종북몰이 당할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진입 판단, 가치 판단이 시작돼요. 한국 사람들 너무 이상한 거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런 이상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정상적 사고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주제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이로운 사회제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일까요? 뭐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국가법원 때문에. 근데 다른 사회제도의 가능성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나요? 자본주의 말고. 요즘에 자본주의가 크게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은 여론조사를 하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게 55%가 넘어요. 55에서 60%는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 못 살겠으니까.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1%도 안 나올걸요? 한국은 아예 접근을 안 하니까, 그쪽으로는. 미국이나 유럽만 해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두 개의 사회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둘 다 아니까, 야, 자본주의 엉망인데 이제 앞으로 나는 사회주의 지지할래. 이게 돼요. 한국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특정 주제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대학교 은사님을 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국인의 심리를 알려면 분단 문제를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 왜? 분단이 한국인의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분단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한 명도 없다. 물론 제가 있었는데 저를 빼고 말씀하신 거. 한 명 있습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 심리학자들이 분단이 한국인의 심리에 막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한 명도 모를까요? 대부분은 안다고 봐야죠. 대부분은. 근데 왜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 연구 잘못했다가는 종북몰이 당하기 딱 좋기 때문에 아예 연구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이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진리의 접근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 주제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지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북맹이란 말도 나오죠. 북에 대해서는 장님이다. 왜 무지할까요? 접근을 안 해요. 그쪽으로 접근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북에 대해서 알려주마 그러면 어때요? 막 몰려와 사람들이 알려주세요 그래요? 아예 안 들을래. 필요 없어. 왜 굳이 그런 걸 내가 들어야 돼? 피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알려주마 그러면 싫어 뭐 나쁜 거잖아. 뭔지도 몰라요. 뭔지 모르면 일단 들어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싫어합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면서 사회주의를 증오하는 민족. 북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곳인지 모르면서 북을 증오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모르면서 싫어하고 모르면서 접근 안 하는 거. 이것은 마치 이웃집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이웃집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증오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한국인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비정상적 사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살골을 넣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게 비유적 표현인데요. 자살골이라는 것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네, 양대 노총을 합쳐야 10% 좀 넘죠. 네, 북유럽 나라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70%를 넘죠. 70, 80%. 어떤 곳은 90%에 육박하는 데도 있어요. 자, 70%, 80%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북유럽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한국 노동자들은 그걸 모른다. 그렇게 해서 노조 조직률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면 맞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 노동자들을 정말 너무 무시하는 거죠. 한국 노동자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사장이나 관리자한테 머리 조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노동자면 다. 하지만 왜 가입을 안 합니까? 노동조합에. 우선 첫째는 가입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죠. 뭐 승진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탄압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준다든가 회사에서 아니면 해고당할 위험도 있죠. 자, 근데 이것만 있나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어떤 위험이 커져요? 점점. 종북몰이 당할 위험이 커지죠. 빨갱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실제로 옛날에 체험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노동운동을 좀 했었는데 조그만 공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젊은이 애들 다 젊은 사람들이라 한 95%가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막 탄압하고 그러는데 꼼짝도 안 해요. 해고한다 그래도 꼼짝도 안 해요.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는 취업이 잘 될 때라 그런지 이 젊은 조합원들은 해고를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아, 잘리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해고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아무리 탄압을 해도 잘 안 되니까 경찰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 조합원들 가족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 자식이 지금 빨갱이 짓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난리가 났죠. 당장 전화해서 그만둬라. 노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해고니 뭐니 이건 견뎌내던 조합원들이 색깔 공격을 못 견디나 내더라 이겁니다. 공장에서 노조 하나 만들었는데 빨갱이 몰이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을 하면 한국에서는 종북몰이를 당할 위험이 커지죠. 또 뭐 통일운동하면 또 그렇고 한마디로 신고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저항을 하면 빨갱이 바로 한국 사회죠.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은 조합 그럼 벌써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 가입하면 아 잘릴 수도 있고 뭐 잘리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아 종북몰이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민주노총 계열에 가입하면 더 그런데 예? 그리고 내가 열성 조합원이 되고 간부가 되면 확실히 종북을 당할 텐데 다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안 해요. 노동조합에. 그러고선 합리화를 하죠. 접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노동운동은 좀 이상해. 지금 노동운동 할 때는 아니야. 뭐 시기상조야. 뭐 등등 자기식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한국도 북유럽처럼 노동조합 가입한다 그래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어떠한 탄압도 받지 않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색깔 공격 당할 가능성이 없다. 한국이. 그러면 저는 한국 노동자들 중에 90% 이상은 노조에 가입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고 싶으면 폐지해보면 되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노조 조직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겁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이에요. 자살골 넣는단 말이에요.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이익인데 노동조합에 접근을 안 합니다. 오히려 반노동조합적 성격을 띄어요. 또 예를 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것도 한국 사람들 들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가치 판단을 해보면. 근데 상당수가 반대해요. 왜?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합니다. 사회주의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접근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진보 세력이나 노동 세력 입장에서는 주장을 못 하게 돼요. 어떤 거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못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100% 지지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의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는 토지 국유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안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결국 토지 독점 문제에서 생겼으니까. 한국의 상위 1%가 사유지, 전체 사유지의 몇 프로나 갖고 있습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이제 사유지죠. 매매할 수 있는 땅이 56%가 가지고 있죠. 그럼 상위 5%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87%. 약간 통계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합니다. 85, 6% 될 겁니다. 7%. 그러면 상위 10%는요? 97%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땅에 97%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이 몇 프로의 땅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3%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땅 문제,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놔두고. 한국을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도 부르죠.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나오는.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과감하게 토지 국유화 같은 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논의를 해야 돼요. 당장 안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내건 정당이 있나요? 진보 정당조차 못 걸어요. 무서워서. 국민들이 외면할까 이전에 뭐가 무섭냐면 국가보안법으로 색깔 구격당할 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귀화한 그 박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칼럼에서 한국은 진짜 이상한 나라라 이거예요. 이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면 토지 국유화를 강령으로 건 정당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보 정당이. 근데 한국엔 그런 정당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알죠. 왜 그런지. 국가보안법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이걸 얘기를 못 해요. 국가보안법으로 걸릴까 봐. 그러면 차선책밖에, 미봉책밖에 얘기를 못 하게 되겠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서워서 10만 원만 주세요 하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살골을 넣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우리한테. 이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죠.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살골을 넣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한국인들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기한테 뭐가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걸 따져보지 않고 광적인 어떤 반공반복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틀을 전혀 깨지 못해요. 그 결과 나한테 이익이 돼도 그게 사회주의적이면 반대. 나한테 손해가 돼도 안전하면 찬성.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큰 문제점입니다. 종북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 지금까지 쭉 사고력의 저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북 몰이나 색깔 공격이 한창일 때 일단 사고력과 대응 능력을 완전 마비시킨다는 것과 평상시의 사고 능력을 저하시키고 비정상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장면은 후진적인 정치를 고착시킨다는 겁니다. 자, 저는 한국 정치를 후진적인 정치라고 규정하는데요. 뭐 달리 얘기하면 비정상적 정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후진적인 정치라고 말씀드리냐면 정상적 정치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정상적 정치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있다.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 다 양당은 있죠. 진보정당, 보수정당. 근데 두 정당이 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표로서 심판받는 그런 정치가 정상 정치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선. 근데 한국의 정치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북유럽 나라들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업대책, 노후대책 이런 거 다 국가가 보장해 주죠. 아주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비하면 잘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북유럽의 경우에 어느 쪽 정당에서 주장했을까요? 당연히 진보 정당에서 주장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 40년 넘게 집권했잖아요. 자, 근데 그 정당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거 주장했겠죠.
그러면 보수 정당이 이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지금 하고 있겠죠? 그럼 북유럽의 보수 정당은 왜 그거를 양보했을까요? 마우스가 착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자, 진보 정당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하는데 국민들의 한 95% 이상이 찬성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박살나겠죠. 그야말로 참패 중에 대참패를 하겠죠. 또 나아가서 정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야, 니네들이 무슨 정당이야, 꺼져.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아예 정당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의 경우에 오늘날과 같은 복지국가가 된 데는 정상적 정치가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보 세력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대부분이 지지한다? 그럼 보수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하면서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그런 정치가 가능한 곳입니까? 한국도 북유럽 이상으로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될 기회가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벌써 1950년대에 있었죠. 조봉암 선생. 조봉암 선생이 진보당을 창당해서 이제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출마도 하고 그래서 그때 얻은 표가요.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한 3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지금 대통령도 될 수 있는 표거든요. 후보만 난립하면. 엄청 많이 받은 거죠, 표를.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들 속에서는 야, 차기는 조봉암이야. 다음 대통령은 조봉암이야. 이런 얘기까지 돌았다 그러죠. 그리고 진보당도 약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때 진보당이 주장했던 정책 보면 북유럽 이상입니다. 북유럽의 3인주의 정당 이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이 계속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면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갔을 것이고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만약 한국이 북유럽같이 정상적 정치가 가능한 나라였다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도 아유 그래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우리도 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한참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었을 때 박근혜까지 TV에 나와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물론 거짓말이었겠지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랑은 똑같은 거죠. 이승만 정권이 당연히 양보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지네가 정권을 잃을 테니까. 그러면 한국도 역사가 지금 많이 바뀌어 있겠죠. 사회가 크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조봉암 선생이 그 약진을 계속 하셔서 한국 사회를 바꿔냈습니까?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당했죠. 한마디로 색깔 공격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진보당은 해산당했습니다. 한국은 이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상대방을 색깔 공격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정치적 경쟁자를 특히. 반칙을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반칙. 이거는 권투를 할 때 칼을 품고 들어왔다가 불리하면 상대방 찔러 죽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공정한 정치, 정상적 정치라고 절대로 볼 수 없죠. 정책 경쟁이 아니죠. 색깔 공격을 통해서 이기는 거니까. 자, 근데 어쨌든 조봉암 선생은 당연히 간첩이 아니었죠. 2000년대 들어와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당을 해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을 한참 뒤에 내려준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선에서 표를 30%나 얻었던 조봉암 선생을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걸게 했을까요? 조봉암을 살려내자 싸웠을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빨갱이로 몰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 순간 뭐가 돼요? 아까 사고력이 마비된다 그랬죠? 대응 능력 마비됩니다.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조봉암 선생은 쓸쓸하게 석양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지셨는데 그런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50년대 조봉암 선생 간첩으로 몰아 처형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가로막은 거. 또 70년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약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등장해서 돌풍을 일으켰죠. 근데 어마어마한 색깔 공격을 퍼붓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색깔 공격을 당하지만 않았어도 70년대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어요. 충분히 됐습니다. 근데 될 수가 없었어요. 색깔 공격 때문에. 그래서 겨우 97년 돼서야 힘 다 빠진 다음에 대통령 되는 바람에 개혁을 못했죠.
70년에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또 21세기 들어와서도 계속됐죠. 종북머리로 진보당을 해산시켰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사건 조작해서. 한국 역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합니다. 한때 진보 세력이 국민들한테 15%까지 얻었어요. 지지가. 그러자 바로 종북머리로 해산시켜버리죠. 우리 역사에서는 색깔 공격을 통해서 정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반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 정치고 후진적인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색깔 공격은 정치판에 있어서 적폐 세력에게는 최강의 무기이자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적폐 세력은 변화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바뀌는 게 없잖아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색깔 공격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고 양보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상대방 작살내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적폐 세력이 오늘날 정책 생산이나 경쟁에는 극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걸 싫어하는 것은 색깔 공격으로 밥 먹고 살아온 걔네들의 생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색깔 공격이 좀 잘 안 먹히죠, 옛날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극우 세력들은 뭐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은. 이거 공산주의자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먹히죠. 자, 근데 여전히 이런 공격은 얘네들이 시도를 합니다. 하기는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조국 사건 아시죠? 뭐 논란이 됐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처음에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극우 세력이 뭐부터 공격한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 산호맨 갖고 공격했어요. 처음엔. 저는 그건 알거든요. 기억이 나요. 산호맨 갖고 공격하더라고 처음에. 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출신이야.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였어. 근데 국민들이 어때요? 아 그래? 저 빨갱이 새끼 안 돼 이래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뭐 그러거나 말거나 미친놈들 또 시작이다. 안 먹힌 거죠. 산호맹으로 몰아붙였는데 얘들은 그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옮겨간 거예요? 표창장이니 뭐니 도덕성으로 옮겨간 겁니다. 자, 적폐 세력은 색깔 공격으로 남을 잡아뜨리는 데만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잡아뜨리느냐? 도덕성 같은 걸 잡아서 잡아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는 새로운 반칙을 쓰고 있는 건데요. 상대방 흠집 찾기.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서로 정책을 내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정책 기억나십니까? 양당의 커다란 정책 차이가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져요. 너 내곡동에 땅 있지? 너 일본에 아파트 있지? 누가 더 더럽나? 상대방을 더 더럽게 색칠하는 자가 이겨요. 이런 정치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겁니다. 한동안. 왜? 정책 경쟁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 경쟁을 하면 빨갱이로 몰리니까. 색깔 공격을 당할 위험이 커지니까. 흠집 내기를 하는 거죠.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걸어도 색깔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정책 경쟁이 시작될 수 있고 정책 정당이 등장할 수 있고 다시 말해 이념 정당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은 이념 정당이고 정책 정당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데 그걸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가지면 빨갱이 되거든요. 야, 니네가 임금 인상이나 하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 빨갱이냐? 종북이냐? 무섭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고 거리를 둡니다. 또 아까 이제 근본적인 요구 같은 주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 뭐만 주장할 수 있어요? 경제 투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임금 인상. 그럼 또 욕해요. 지네 이 밥그릇만 챙긴다고. 진짜 웃기는 거죠. 정치 투쟁을 못 하게 해놓고 정치 투쟁을 안 하면 밥그릇 챙긴다고 욕해요. 자, 노동운동이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념화가 돼야 되고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걸 대변하는 정당까지도 건설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정상적 정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인 정치에 머물러 있었다. 70년 동안.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식은 어떨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민주의식은 정상일까요? 네, 정상이라 보면 그게 이상하겠죠. 한국같이 후진적 정치가 70년 동안 지속된 나라에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정상이다. 그럼 이상한 거죠. 오히려 비정상이 맞겠죠. 자, 한국인들이 민주의식이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착각입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은 뭡니까? 사상의 자유죠. 사상의 자유. 자유민주주의란 이념 자체가 중세시대 때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던 중세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나온 이념 아닙니까? 중세시대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동설을 주장해도 잡아다가 화형시켰잖아요. 이게 사상의 자유를 인정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시민혁명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핵은 사상의 자유라는 거죠. 사실 사상의 자유가 없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그거를 언론에 공표도 할 수 있고 책으로 출판도 할 수 있고 내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조직도 결사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상의 자유가 없는데 이 네 가지 자유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상의 자유를 빼면 그거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핵심이 없는. 자,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핵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이 민주주의자냐 아니면 파시스트냐 하는 걸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어때요?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정말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자유다. 철저하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북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일부 사상은 제한해야 된다. 사회주의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사상의 자유와 거리가 먼 태도죠. 사상의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딱 요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민주주의자, 특히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써놓은 건데요. 누가 저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밖에 없죠, 사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얘기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나라당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받았죠. 노무현은 공산주의자다. 드디어 저 새끼가 정체를 드러냈다. 죽여라. 탄핵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만약에 유럽에 가서 유럽 사람들한테 했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럼 물어봤을 거예요. 상식이니까, 상식.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세요? 그 당연한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하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민주의식이 국제기준이나 보편기준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왜곡돼 있다는 거, 거리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일반 상식이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상식. 사상의 자유 보장하는 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저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래요. 으악해요. 김수영 시인이 그거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 썼죠. 김일성 만세만 외칠 수 있으면 다 된다고. 근데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다 가짜다. 김수영 시인이 바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제한을 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있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긴 해야 되지만 북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일부 사상은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논리, 누가 만든 논리입니까? 히틀러가 만든 겁니다. 히틀러. 유럽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혁명이
중세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넘어왔죠. 그러면서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보장하는 사회가 됐어요. 상식이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상을 탄압한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 그런 분위기에서 히틀러가 독일을 파시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금지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금지시킬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회 분위기상. 그래서 뭔가 이유를 대야 되는 거죠. 히틀러가 만들어낸 논리가 그래서 바로 저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독일도 사상의 자유는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독일은 지금 사회주의 소련,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사회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 소련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사회주의 사상은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사용하는 논리와 100% 동일하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게 바로 파시스트의 논리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파시스트들도 마냥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적이 있죠. 그리고 다 사상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만 금지한다 그래요, 지가. 딱 하나. 하지만 전형적인 파시스트 논리라는 거죠, 저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자입니까? 다들 파시스트입니까?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다 파시스트입니다. 정치인들도 다 파시스트예요. 한국은 파쇼 체제입니다. 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히틀러 체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저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게. 단 한 가지의 사상이라도 금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죠. 자, 히틀러가 사회주의 사상만 딱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자만 잡아 죽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사회주의로 몰아 작살냈겠죠. 그럼 독일은 뭐가 뒤덮게 돼요, 독일을. 색깔공포증이 뒤덮게 되죠. 자, 색깔공포증이 독일 사회를 뒤덮으면 히틀러가 유대인은 우리의 적이다. 사회주의자들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다 빨갱이라 그랬어요. 히틀러가. 다 죽여라. 그러면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순간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색깔공포증 때문에 다 몰려가서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히틀러가 등장한 다음에 광기 어린 파쇼 국가, 중세기적 야만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뭐였느냐? 한 가지의 사상을 금지시킨 거죠. 중세시대 때도 모든 사상을 다 금지시킨 건 아니에요. 이단만 금지시킨 거죠. 이단. 자기네 교리와 어긋나는 이단. 근데 중세시대 때는 마녀 사냥을 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뭘로 몰면 죽일 수 있었어요? 마녀. 마녀로만 몰면 됩니다. 이단으로만 몰면 됩니다. 한마디로 제거하고 싶은 사람은 이단으로만 낙인 찍으면 제거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중세사회가. 그 한 가지 사상을 금지시켜 놓으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기적 사회, 뭐 암흑사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녀 사냥이 횡행했던. 히틀러는 종교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단을 갖고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건드린 거예요? 사회주의. 자, 이제 히틀러는 죽이고 싶은 사람을 뭘로만 낙인 찍으면 죽일 수 있어요? 사회주의자로만 낙인 찍으면 죽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빨갱이로만 몰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파쇼 사회가 안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의 사상이라도 금지당하면 그 금지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몰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히틀러 같은 파쇼 체제로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독할 정도로 반민주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사회주의 사상 금지하고 무솔리니가 사회주의 금지하고 일본에서 사회주의 금지하고 얘들이 그러면서 다 파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들씌웠지 않습니까? 일찍 망하고. 그 이후에 인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또 깨달은 겁니다. 단 한 가지의 사상이라도 금지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구촌은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제약 조건 달고 뭐 하나라도 금지하고 이런 거 허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만, 한국인들만 사상의 자유를 여전히 금지할 수 있다. 사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사실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런 어떤 발상 중에는 뭐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어쨌든 한국인들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 파시 국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중세기적 야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쭉 얘기를 했죠. 중세기적 야만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사상이라도 금지할 경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후진적인 정치와 그 후진정적인 정치가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반민주적인 태도, 민주의식의 왜곡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보안법과 색깔공포증이 한국 사회의 반민주적 문화를 만연시킨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자, 국가보안법의 배후 심리라는 것은 뭘까요? 깔려있는 심리는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악법이에요. 뭐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보면 일단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악법입니다. 그러면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의 배후 심리는 이거 아닌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는 어떻게 하겠다? 공존하지 않겠다. 이 심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달리 얘기하면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일 수 있으면.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근데 정상적인 심리, 즉 사상의 자유를 뭐랄까요? 인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심리는 뭐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공존하겠다는 심리죠. 어느 게 정상적인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하세요? 후자죠.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계속 만나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상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살아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죠. 물론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랄까요, 타협도 하고 하면 살겠지만 어쨌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존엄한 인간이고. 근데 국가보안법은 우리한테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얘기하죠. 너랑 생각이 달라? 네가 싫어하는 사상 가졌어? 그럼 죽여. 걔랑 공존할 필요 없어. 그 사람 인간으로 대접할 필요 없어.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우리한테 강요하는 게 뭡니까?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한테 그야말로 배타주의를 강요합니다. 배타주의를. 더불어 같이 사는 태도를 장려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려잡아라. 마음에 안 드는 놈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런 거를 강요해요. 배타주의를 한국에 강요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극단주의와 혐오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배타주의를 우리한테 강요하기 때문에. 자, 국가보안법이 이런 법이라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 남의 말 잘 들을까요? 한국인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추고 있죠. 한국인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풍경이 나오잖아요. 막 이제 막 논쟁하고 있는데, 야, 근데 너 몇 살이야, 인마? 자, 토론하는데 논쟁하는데 왜 갑자기 나이가 나옵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참다가 그 사람이 입을 막아야 되겠는데 뭐 합리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몇 살이냐는 거죠. 자, 이런 문화가 왜 생겼냐는 겁니까? 한국에 왜 생겼을까요? 국가보안법 때문이에요. 국가보안법.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괜찮다는 심리가 만연될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도 안 들어주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말. 죽이잖아요. 빨갱이로 몰아서. 그러니까 일반인 사회에서도 남의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사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개인 간 관계에서도 뻑하면 색깔 공격을 합니다. 종북몰이하고 그래요. 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종북몰이 당한 적 있어요. 너 종북이냐? 근데 어떤 대학생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천안함 사건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천안함은 북에 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 종북이냐? 자, 어때요? 건강한 부자 간의 대화? 당연히 아니죠. 자식한테 색깔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수가 어떤 분이 이제 교수가 됐을 때 직후에 그 원로 교수들이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네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이분이 이제 순진하게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노동상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최고 원로 교수가 바로 그러더래요. 이 새끼 빨갱이네. 그리고 나머지 교수들이 교수가 빨갱이니까 학생들이 그 모양이지 그러면서 쌍욕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3명이. 제 은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당한 분. 이게 고대 교수들의 수준 높은 토론 문화예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지성 없어요. 토론하다가 틀리고 불리하면 빨갱이 공격을 하는데 무슨 지성이 있고 토론이 있습니까? 한국은 그런 사회입니다. 자, 노동조합 찬성한다 나는.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자네는 왜 찬성하는가? 나는 이래서 반대일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나와요. 너 빨갱이네. 한국 사회 만연한 문화입니다, 이게. 드라마에서도 제가 본 적 있고요. 자주.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너 북한 편이냐? 뭐 종북이란 말은 드라마에서 안 쓰던데 너 북한 편이냐? 이러면 이제 끝나요. 대화가. 더 이상 토론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에요. 나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듣는데 양보와 타협이 가능하겠어요? 양보 타협 안 하죠. 한국의 자본가들만큼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자, 어쨌든 그 미국의 부자들은요, 부자들 세금 덜 거둔다고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거두라고 청원 운동한 부자들도 있어요. 그죠? 물론 걔네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에서 그랬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행동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부자들 중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좀 더 거두라고 청원 운동하는 부자 있었습니까? 재벌들? 한 번도 못 보셨죠. 한국은 절대 양보 안 하죠. 양보라는 것도 일단 남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래 조금 양보해야 되겠구나 되지. 한국은 안 들어도 되잖아요. 계속 떠들면 빨갱이로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가 없어요. 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또 거기에 따라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오로지 힘으로 쟁취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고, 노동운동이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싸움을 많이 해야만 했던 이유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로 건강한 소통과 토론,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게 한국 사회문화에 남긴 아주 큰 문제점이죠. 국가보안법이 남긴. 그 다음에 색깔 공격이 이제 뭐 상대방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남의 말 안 듣는다라고 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평상시 생활에서 색깔 공격을 당하고 색깔 공격을 당할 위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항을 하겠습니까? 저항을 잘 안 하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삶의 철학이 비겁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 무저항, 내 권리 주장 안 하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좀 너무 심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은 비겁함, 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래요. 색깔 공격 때문에. 저런 말까지 있었던 사회입니다. 말 많으면 빨갱이란 말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권리 주장을 합니까? 말 많으면 빨갱이인데 어떻게 저항을 합니까? 저항을 하면 빨갱이로 찍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패배주의, 무저항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이 비겁함을 지지하고 격려하죠. 서로. 어떤 사람이 자기 회사 다니는데 야 우리 회사 진짜 후져, 막 밥도 안 좋고 월급도 짜고 일은 뭐 심하게 시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그걸 가만 놔도 노동조합 만들어 싸워야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다 그래 임마, 안 그런 회사 어딨어, 참고 다녀. 자, 서로 비겁함을 독려하죠. 또 제가 드라마에서도 자주 본 장면인데 아들이 엄마한테 그래요. 와서 우리 회사 들어갔는데요, 이 갑질 조심하고 비리도 많고 부패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확 욕을 해요. 야 이 새끼야,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은 회사가 어딨어. 다 참고 다니는데 왜 너만 난리야. 자, 한국인들이 이렇게 서로 비겁하게 살 것을 장려하죠. 이러면서 한국 사회가 돌아가요. 서로 참으면서. 한국 사회에
얼마나 저게 심하냐 하는 것을 갑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갑질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인들, 사회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중에서 갑질을 경험한 사람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90%입니다. 조사에 하면 10% 빼고는 90%가 갑질 경험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자, 근데 갑질이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 아니에요. 갑질 당했을 때 누가 마음이 좋겠어요. 다들 엄청 괴롭죠. 근데 놀랍게도 그 갑질 경험이 있는 90%가 저항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갈까요? 참고 넘어가는 비율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또 그 사람들 중에서 80%입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런 사회? 갑질이 이렇게 엄청난데 그 엄청난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80% 절대 다수가 참아요. 한국은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싸우면 빨갱이로 몰렸기 때문에. 빨갱이로 몰리거나 종북으로 몰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무권리 무저항이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이 돼버렸고 그거를 부모가 자식 세대들한테 또 전승합니다. 알려줘요.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괜히 나서지 마라. 요즘 이제 나대지 말라 그러죠. 왕따 당하는 아이 도와주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부모의 자식 교육의 내용이에요. 자, 중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우리 반 아이가요. 아이들이 누굴 괴롭혀요. 그럼 그 엄마가 야, 너 그거 보고 그냥 왔어 이 새끼야. 애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많을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요즘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괜히 끼어들지 마라 거기. 너도 왕따 당할라. 한마디로 불의를 보면 외면해라. 비겁하게 살아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죠. 옛날 어머니들은 주로 모난돌이 정 맞는단 말을 많이 하셨죠. 나서지 마라. 또 데모하지 마라. 앞에 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 민주화 운동에 더 일찍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늦게 뛰어든 겁니다. 늦깎이로. 노 전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노 전 대통령 어머니한테 계속 저 얘기를 듣는 겁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나서지 마라. 너희 아버지 나섰다가 인생 망쳤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변호사로만 살았는데 불임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죠. 그 일로 이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근데 그 사건이 왜 충격을 줬냐면요. 노 전 대통령한테 학생들이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고문당해서.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은 저리 가라 하는 충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학생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의 어머니들이 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하나같이 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됐다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비난하더란 겁니다. 그때 노 전 대통령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얘기잖아. 그래서 자서전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무저항주의와 패배주의는. 이건 우리 민족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식들한테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한국인들이 그래서 나서지 않고 참고 순응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불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어져 왔고 내가 이거를 반드시 끝장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성공은 못 하셨는데 노 전 대통령이 느낀 가장 가슴 아픈 비극,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겁니다. 무저항주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 이 두 가지 배타성과 무저항이 조직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민주적 조직 문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원래 남의 말 안 듣는 배타적인 사람들이 조직에서 위계가 높아요, 지위가. 그러면 더 안 듣겠죠? 원래 저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위계가 낮아요. 그럼 더 저항을 더 안 하겠죠? 그게 만나면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한국은 갑질사회, 학대사회, 성희롱사회, 성추행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조직 문화가 다 반민주적인 문화,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문화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사회가 초래한 조직 문화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런 조직 문화는 절대 사라질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자, 이런 조직 문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인들의 최대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갑질을 당해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게 만들고 참다 못해야 겨우 이제 싸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자,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전 사회에 만연돼 있다. 뭐 군대, 기업, 뭐 노동조합 이런 데 빼고는 다 이제 거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조직 문화 속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근데 이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만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냐면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여러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경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요. 한국이 여태까지 나름대로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후발자 전략 아니었습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뭐랄까요? 방도는 후발자 전략이었죠. 저기 이제 말을 멋있게 해서 후발자 전략이고 좀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백기기 전략입니다. 자, 우리 한국이 지구상으로 세계 최초로 자동차 만든 나라 아니죠. 선진국에서 먼저 만들었죠. 그거를 기술을 베껴다가 가성비가 우수한 차를 만드는 거죠.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차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벤츠가 더 좋죠. 그렇게 좋으면 한국 사람들이 외제차를 왜 사겠어요? 자, 근데 가성비가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발명한 건 아니죠. 미국의 애플사가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그러자 삼성이 빠른 속도로 갤럭시를 만들어서 가성비 높은 제품을 팔고 있죠. 그렇게 경제가 성장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뭐 독자 기술로 세계를 선도해온 건 아니죠. 선진국 기술 베껴다가 만들어서 잽싸게 파는 가성비 제품 파는 그런 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어요. 지금까지는 나름 잘 먹혀서 한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보다 더 잘 베끼는 나라가 등장했죠. 중국이라고. 아, 중국 잘 베낍니다. 이제 베끼는 걸 넘어서서 중국은 기초과학이 튼튼해서 선진국의 기술을 능가하는 기술까지도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의 이 베끼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모니터를 샀습니다. LG 거. 사실 패널은 LG가 제일 잘 만들거든요. 세계에서. 근데 그 모니터가 좀 싸요. 왜 싸겠습니까? 패널이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LG가 지대 제품에 중국산을 써도 될 정도로 LG 마크 달아 팔아도 사람들이 욕 안 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짱깨들 되게 우습게 봤는데 이번에 그거 딱 그 패널 보고 나서 야, 이 짱깨들 상당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엄청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뒤로는 중국한테 추격당했고 앞으로는 선진국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에서 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진국형 경제, 또 달리 표현하면 창의 경제, 혁신 경제, 또 박근혜가 쓴 말이라 좀 재수가 없지만 창조 경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자, 그렇게 나아가려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되냐? 창의성이 활짝 꼽혀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창의성이 활짝 꼽혀나는 사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나라, 모험과 도전이 활발한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 그런 경제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경제로 갈 수 없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반민주적 조직 문화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창의성 컨설턴트가 한국에 와서 돌아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 회의도 들어가 보고 다 참관을 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한국을 떠날 때 그랬어요.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전 세계를 다 다녀봤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기업은 다 민주적 조직 문화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반민주적 조직 문화, 한국 같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 곳에선 오로지 가능한 건 속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삼성에서 야, 아이폰이라는 게 있네? 저거 베껴. 그러면 굉장한 속도로 베낀다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삼성의 CEO가 야, 지구상에 전혀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상품을 하나 개발해봐 하면 속도를 내서 개발할까요? 그건 창의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창의성이 없어도 베끼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의성이 없으면 세계적인 상품, 세계적인 기술, 세계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산업 이런 거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그거죠. 대한민국은 조직 문화가 지금 엉망이라서 조직 문화가 틀려먹어서 더 이상 여기는 성장 못한다. 베끼기는 할 텐데 베끼기는 더 잘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창의 경제는 못 가지 않느냐 니네가 기업 문화 혁신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일보조차 저랑 똑같은 주장을 한 때가 있었어요. 조선일보가 기업문화 혁신 캠페인 뭐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도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외국의 이제 경제학자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문의를 한 거죠. 물론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이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국의 기업문화 혁신 안 하면 너희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문화 혁신 안 하면 조직문화 혁신하라 이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기업문화 혁신 캠페인. 근데 가능하겠어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놔두고? 사회적 차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빨갱이로 때려잡고 종북으로 작살내고 입 틀어막는 사회에서 기업 안에선 어떤 얘기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이 오염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데 여의도 쪽만 청정구역 만들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상당히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때. 그걸 정말 하고 싶었다면 한국 경제를 걱정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얘기했어야죠. 근데 그건 꼭 또 결사반대하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반민주적 사회 문화가 사라집니다. 풍토가. 배타주의가 사라지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찍어 누르고 뻑하면 종국몰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무서워서 다 쥐죽은 듯이 살고 권리를 포기하고 저항을 못하고 이런 반민주적 문화가 사라져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그게 사라져야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서 창의성이 꼽혀나는 거죠.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거고. 사람들이 샘솟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기분 좋을 때 나오지 않아요? 매 맞을 때 나옵니까?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적 조직 문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 분위기 전체가 민주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갑질을 안 당해도 괜찮은 사회, 남들한테 차별이나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 무슨 말을 해도 빨갱이로 몰리지 않는 사회가 돼야 사람들이 사고가 열리고 잠재력이 터져 나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우리도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해 나가면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가로막고 있어요. 반민주적 사회 문화가 가로막고 있고 도전 모험 이것도 사라졌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분단 체제 그리고 분단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지금 폐지되는가 폐지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더 자유로워지고 사상의 자유를 장치하고 정치를 천진화시키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경제 성장을 계속 가능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국 경제를 주저앉히느냐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분단체제 해체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문제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미래를 이제 못 나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실제로 뭐 지금은 분단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어요. 따라서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전환기에 서 있다 우리가. 따라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되는 시점이 아니냐 옛날보다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일단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먼저 선두에 서시고 또 많은 진보 운동가들이 선두에 서고 또 사회 저변의 많은 국민들이 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폐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반대 안 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 선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보 활동가들은 정면 대응이 중요합니다.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피하면 색깔 공포증이 더 심해지죠. 공포증은 다 그래요. 개가 무서워서 피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개의 공포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랑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조금씩이라도 용감하게 싸워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자료에서 그런 것도 나오더만요. 엘리베이터 공포증 있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30분인가 뭐 서 있는 엘리베이터에 탕했대요. 그거는 하니까. 그러면서 치유했다는 기록도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무섭다고 도망치면 공포증이 더 심해져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 공격을 많이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죠. 예,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뭐 진보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순위인데 이런 사람들이 먼저 공격받을 때 말입니다. 수세적으로 방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이거죠. 너 종북이지? 종북 아닌데요? 이렇게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지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종북이냐 아니냐가. 종북이라는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걸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름을 종북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럼 너 종북이지 이런 공격이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서 어쨌든 정면 대응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서서히 우리가 그 색깔 공포증을 깨고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과 4.27 정상회담 이후 색깔 공포증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남북관계가 그런 두 번의 큰 화해의 계기를 거치면서 또 색깔 공포증의 최종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힘도 나날이 쇠퇴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또 한국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 한국 사회 내에서의 변화 이런 게 겹치면서 색깔 공포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색깔 공격이 잘 안 먹힐 정도입니다. 산호맹이다 쟤 이런 게 잘 안 먹힐 정도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금만 목적의식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색깔 공포 또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